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실 겪고 계실 수 있는 세균성 질염, BV라고 하죠. 이 BV 항생제 치료 기간 동안 우리 몸속에서 특히 그 질 내 환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2025년 M-시스템즈 저널을 발표된 비교적 최신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부분은 이거예요. 표준 치료제로 쓰이는 메트로니다졸, 이걸 줄여서 MET라고 부를 때요. 네, MET요. 이 MET를 복용하는 그 7일 동안 말이죠. 질내 미생물 환경이랑 또 면역 반응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청취자 여러분. BV는 아시다시피 재발이 정말 잦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네. 그러니까 치료 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고 또 재발을 막을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BV는 간단히 말하면 질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 의학적으로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요. 아, 디스바이오시스? 네. 유익균이 막토바실러스는 확 줄어들고 반대로 다양한 혐기성 세균들이 막 늘어나는 상태예요. 현재 표준 치료인 MET가 물론 효과는 있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항상 완전하게 최적의 상태로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발이 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연구는 바로 그 치료 과정을 뭐랄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연구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니까 참가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 전부터 그 7일간의 MET 치료 중 그리고 치료 후까지 매일 샘플을 채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일 채취해서 최신 시퀀싱 기술, 그러니까 유전자를 분석하는 메타지노믹스랑 면역 표지자 분석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 중에 구체적으로 뭘 발견했나요? 핵심적인 발견 중 하나는요. 그 7일간의 MET 치료 기간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단데요. 어떻게 다른데요? 네. 초기, 그러니까 치료 시작하고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요. BV를 일으키는 주된 세균들, 예를 들면 가드네렐라 같은 균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 예상대로네요. 항생제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시기에 오히려 몸에 좋은 디젖산을 만들어내는 락토바실루스, 대표적으로 L. 크리스파티스나 L. 젠세니에 같은 유익균들의 양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잠깐만요. 항생제를 쓰고 있는데 유익균 수가 늘어난다고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마도 MET가 초기에 가장 많았던 BV 원인균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일부 유익한 락토바실루스들이 잠시 숨 쉴 공간을 얻거나 경쟁에서 좀 유리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 그런 가능성이 있군요. 네. 하지만 이게 계속 가진 않았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치료 후기, 그러니까 5일에서 7일차가 되니까 이 유익균의 증가는 정체되다가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에리너스라는 또 다른 종류의 락토바실러스도 있는데요. 얘는 치료 중반 이후에 좀 우세해지긴 했지만 BV 원인균과 뚜렷하게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이진 않았어요. 좀 더 복잡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유익균이 잠깐 늘어나는 반짝 효과 같은 게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면역 반응 쪽은 어땠나요? BV 상태일 때는 염증이 좀 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BV 진단을 받았을 때는 염증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 MMP9, IL-1알파, IL-1비타 같은 것들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MET 치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염증 지표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특정 면역 지표와 미생물 상태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IP10하고 SECAD라는 두 가지 지표가 아주 눈에 띄었는데요. IP10이랑 SECAD요. 그건 어떤 지표들인가요? IP10은 면역세포를 그쪽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신호물질이에요. 이게 보니까 유익한 락토바실러스, 이걸 편의상 DL, 디젖산 생성 락토바실러스라고 부를게요. 네, DL. 이 DL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즉, DL이 많을수록 IP10 수치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반대로
비비 관련 세균들, 이걸 BBT, 비비 어소시에이트 텍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BBT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요. 아하, 그럼 SECAD는요? SECAD는 질 상피세포의 어떤 장벽 기능, 이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손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자인데 이건 IP10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어요. 즉, DL과는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DL이 많을수록 SECAD는 낮아지는 경향, 그리고 BBT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IP10과 이 SED, 이 두 가지 지표가 질내 환경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뭐랄까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진단이나 치료 반응을 보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는데요.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도 보이고요. 정확합니다. 이 지표들의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진단이나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치료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다 최적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라는 게 이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 후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사람마다 매우 달랐어요. 참가자 중에 단 한 명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상태, 그러니까 엘크리스파트시 같은 유익균이 확실하게 우세한 그런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은 앞서 말한 L-아이너스가 우세한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미생물 상태 사이를 막 오락가락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재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재발까지? 네, 특히 일부 비위 관련 세균들, 예를 들어 프레보텔라나 제멜라 같은 균들은 MET 항생제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거나 아니면 생물막,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세균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만드는 보호막 같은 구조 안에 숨어서 항생제 공격을 피하는 거죠. 아, 그 생물막이요? 네, 그러다가 치료가 끝나면 다시 스멀스멀 빠르게 증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결과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은 이 BBB에 대한 표준 항생제 치료, MET 치료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나쁜 균에 줄여주기는 하지만 이게 반드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질내 미생물 환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왜 BBB 재발률이 그렇게 높은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재발률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지점이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은 뭐냐면요. 바로 그 MET 치료 초기 단계, 즉 1일차에서 4일차 사이에 유익간 락토바실러스가 잠시나마 증가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네, 그 반짝 증가 시기요. 네. 그 시기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의 창이요. 어떤 기회죠? 연구진은 바로 이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유익균이 잠깐이라도 힘을 얻는 그 타이밍에 그냥 일반적인 락토바실러스 제품이 아니라 엘크리스파터스 같이 좀 더 효과가 입증된 특정 유익균 기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질미생물 이식, VMT라고 하는데요. VMT요. 아, 장미생물 이식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건강한 사람의 질미생물을 이식하는 개념이죠. 이런 보조적인 치료법을 도입한다면 질건강 회복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돕고 궁극적으로 재발을 막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미세한 시간적인 변화를 잘 포착해서 활용하면 이렇게 실질적인 치료 전략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일부 빌부 어디우빔들이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그 생물막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BV와 그 정말 지긋지긋한 재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순한 항생제 처방을 넘어서서 어떤 방향으로 치료법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